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1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국제 금융 화폐와 관련된 금본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그 앞선 시간들에서 우리가 국제 무역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신대륙이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이 되면서 삼각 무역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신대륙과 유럽, 아프리카의 그 삼각 무역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으로. 근데 이때 삼각 무역이 이루어질 때 주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은이었어요. 그걸 이제 그 신대륙에서 많이 생산된 은강산을 통해서 확보된 은을 이용을 해서 국제 무역의 어떤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고, 그게 일종의 오늘날의 기축 통화 같은 역할을 했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국가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이 이런 것들에 이제 가장 앞장서 나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경영이라든지, 뭐 식민지와 관련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속이 됐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17세기 말, 1600년대 말 정도 되면 그 국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채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국채라고 하는 건 국가가 팔아요. 뭐 국민한테 팔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뭐 부자들이나 뭐 은행이나 기업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팔 때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 때 뭐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 금액을 기간을 정해서 국가가 갚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갚는 거죠. 당장 국가가 돈이 필요로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해서 당장 쓸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 국채를 사간 사람들한테 국가가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돈을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국채인데, 이 영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 독립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면 1783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 되면 2억 4,500만 파운드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국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부터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 영국 정부가 갚아야 되는 국채 이자가 영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정도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 시기가 나폴레옹 전쟁 시기였고, 나폴레옹이 결국 영국에게 이제 패배함으로 인해서, 영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됨으로 해서 몰락을 하게 되지만, 나폴레옹의 기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럽을 완전히 석권할 것 같았고 제패할 것 같았기 때문에 영국이 발행한 국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국채 발행을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국 정부가 이자를 갚을 수가 있을 것인데, 영국이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죠. 영국이란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영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요 시기에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진 영국의 국채를 한꺼번에 사들여서 그 나폴레옹이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워털루 전쟁 직전에 영국의 국채를 뭐 거의 입도선매하듯이 싹 쓸어서 엄청난 부를 올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화이긴 한데, 뭐 그건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어쨌든 그런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영국이 발행한 국채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그 어떤 그 패션
그 개별적인 어떤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영국이 이제 화폐법이란 것을 제정을 하고 소브린 금화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 소브린 금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금화와 파운드 지폐를 이 파운드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파운드 지폐는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그러한 어떤 은행이 발행한 지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기에 발행된 화폐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이런 곳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은행의 자본과 신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발행한 것이지 국가가 발행한 그런 화폐가 아니었어요. 영국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1816년 그 화폐법에 의해서 이 소블린 금화를 새롭게 주조하고 1821년 5월에 잉글랜드 은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가 법정 통화가 아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이거를 언제라도 소블린 금화와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금화가 있는데 영국 정부가 공인해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영국 정부가 공인해준 그 법정 화폐는 금화였어요. 이 금화와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서로 물론 교환 비율이 있죠. 교환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금은 한정적이죠. 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금이라는 그 강물의 어떤 가치나 이 존재 자체가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무한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폐라고 하는 것은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러한 차이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금화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잉글랜드 은행에서 발행한 이 종이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종이 지폐를 가지고 잉글랜드 은행에 찾아가면 언제라도 이 지폐와 교환 비율에 맞춰서 금화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발행한 지폐와 같은 금액의 금을 보관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금본위제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순히 종이 화폐로만 사용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히 원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종이 지폐의 가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이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당연히 여기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종이 저걸 어떻게 믿고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이 지폐하고 실제 금을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연동을 시켜서 일종의 그 종이 지폐의 어떤 가치라든지 신용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제예요. 근본이제. 예. 그래서 1833년에 민간은행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파운드화를 일종의 법정 화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에 영국 수상이 잉글랜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괴와 은괴에 더해서 거기다가 1,400만 파운드를 더한 금액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파운드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잉글랜드 은행에 부여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민간 은행이었던 잉글랜드 은행이 이 파운드 지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나면서 사실상의 중앙은행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한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국은 민간은행이 영국의
있던 민간 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정부의 인정을 받고 법을 통해서 법정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해서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원이나 역사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영국은 사실 이게 그 남아메리카나 이런 쪽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래부터 은하 자체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은하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삼각무역을 할 때 그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제가 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은 자체를 영국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본위제가 더욱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파운드 지폐를 금과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파운드 지폐를 일종의 세계 통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자기들이 발행한 파운드 지폐 그거를 충분히 교환해 줄 수 있도록 발행한 지폐만큼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일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절대로 금이라고 하는 제한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지폐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 한 10%? 뭐 그 정도? 그렇지만 아마 이 시기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엄청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금의 거의 대다수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 금본위제를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파운드 지폐,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하는 파운드 지폐는 언제든 잉글랜드 은행을 찾아가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되면 영국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파운드 지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파운드 지폐가 결국에는 전 세계 무역 결제 수단인 은을 대체해서, 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정적인 제하죠. 은도 무한한 제하가 아닙니다. 금은 더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보다 더 가치가 높은 금을 사용을 하는데, 금 그 자체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과 가치가 연동되어 있는 지폐를 찍어내서 그 지폐를 전 세계 무역 결제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영국 파운드화 그랬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요러한 방식이 사실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파운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지금 오늘날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뭐죠?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지금 그래요. 물론 달러화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 거기 가면 뭐 달러화를 금으로 지금 바꿔줄 수 있느냐? 뭐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은 금태안을 미국 정부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US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 그리고 US 달러가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 투자 수단, 국제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를 이 시기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그 파운드화에 엄청난 신용도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세계 통화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파운드 지폐를 들고 잉글랜드 은행 찾아가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파운드 지폐와 금은 동일한 가치다. 물론 교환 비율은 있습니다. 교환 비율은 있지만 어쨌든 파운드 지폐는 금과 같다. 이거 써도 된다. 이거 단순한 종이 아니다. 영국이란 나라, 영국에서 그 권한을 부여한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이 파운드화, 이거는 쓰고 있으면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국제 통화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는데, 중요한 건 정작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자신들이 발행한 파운드화만큼의 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도 그래요. 연방준비위원회가
뭐 여러분들이 뭐 007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이하드나 이런 데 보면 그 미국의 그 연준이 금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털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범죄 집단들이 뭐 그 테러를 일으키고 그걸 이제 막는 뭐 그런 할리우드 영화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발행한 그 금액만큼의 금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걱정이나 우려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기에 이제 그 골드러시,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사금이 막 채취되고 해서 사람들이 금이란 거는 계속 우리가 그 채굴채광할 수 있는 재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금이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고, 그리고 그 잉글랜드 은행이 자신들이 발행한 파운드만큼 금을 가지고 있겠거니, 왜냐면 그 뭐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확인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싹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이 동양 쪽에서는 뭐 교초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그 신용화폐, 종이화폐가 사용된 게 있었는데, 서양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서구가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대량 생산의 세계 경제화를 하잖아요. 세계화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실물화폐, 금이나 은인과 같은 실물화폐에서 지폐와 같은 신용화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단계를 가능하게 만든 게 근본이제고, 그 근본이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지구상의 금은 실질적으로는 무한하지 않은 자원이지만 무한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 이유가 이 시기에 있었던 골드러시 같은 것입니다. 자, 근본이제로 이제 세계 경제가 재편이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유럽을 호령한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1세고요. 이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나폴레옹 형의 아들인지 동생의 아들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조카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가 무슨 전 세계에 자신들 자기들랑 친한 나라들 모아놓고 프랑스가 발행하는 프랑, 이거를 유럽의 기축통화로 삼아서 유럽의 통화를 통일하고, 뭐 오늘날에는 유럽의 통화가 통일됐죠, 유로화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의 첫 번째죠. 유럽 통화를 통일하고 유럽의 각국이 이 통화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라틴 통화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앞서 나간 구성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EU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럽 통화를 이 시기부터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프랑스가.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왜냐면 이 시기가 영국의 어떤 패권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도 이 영국의 파운드와 금의 그 근본이제 시스템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은구매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공화당에서 만들고 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도대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미국 또한 영국의 파운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유지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국이 그 뭐 남북 전쟁도 했지만 미국의 어떤 국가 이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청교도적인 그 영국의 어떤 그 국왕의 그 봉건주의적인 그런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농사짓고 뭐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어떤 그 미국의 농부들의 어떤 농민들의 어떤 계층민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1896년에 물론 이 시기는 이제 남북전쟁 이후죠.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은본위제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은본위제로 가느냐, 금본위제로 가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공화당 쪽에서는 금본위제로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금과 은의 복본위 둘 다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그 기축통화와 금화와 은의 어떤 교환을 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주장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계속 금본위제 체제로 나아가게 되죠. 이 금본위제, 영국이 파운드를 금화랑 이제 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과 같은 어떤 어떤 실물 자산과 그 종이 화폐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태환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화를 금과 이렇게 금 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에는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4분의 1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최근에 영국 국왕 이제 찰스 3세가 즉위식을 했죠. 뭐 지금은 흘러간 어떤 과거의 유산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지만 이 시기에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영 제국의 어떤 네트워크와 파워를 바탕으로 이 자신들의 어떤 통화인 파운드화를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여전히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진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달러화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1800년대 19세기에는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이제 서구가 실물 화폐에서 금화, 은화와 같은 실물 화폐에서 종이 지폐의 사용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후발 산업화를 이룩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또한 이러한 금본위제 시스템을, 영국의 시스템을 이제 모방을 함으로써 이 금본위제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그 어떤 소설이죠. 이 미국의 신문업자가 발행한, 여러분들 뭐 다 한 번씩은 읽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금본위제를 비판하고 은본위제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물론 뭐 제가 강의 자료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이거는 이 소설을 그 만든 작가가 자기가 직접 그렇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이 소설을
읽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 소설의 의미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오즈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금과 은을 재는 단위이고,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주인공 도로시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개척 정신, 미국의 그 어떤 그런 어떤 개척민들을 의미하는 그런 미국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함께 모험을 떠나는 허수아비가 농민, 그리고 양철 나무꾼이 노동자, 그리고 겁쟁이 사자는 부력한 정치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이 에메랄드 성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메랄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도로시가 신은 은 구두만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은본이제다. 그래서 허상과 같은 에메랄드 캐슬과 같은 그런 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을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사용을 해야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경제 상태가 유지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즈의 마법사의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금본위제를 통해서 신용화폐, 지폐가 사용되는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경영을 하고 산업화, 공업화를 바탕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처럼 공업화와 산업화가 뒤처진 국가들이 그 민족주의 열풍에 의해서 어떤 통일 국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쉽게 말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 이탈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통일된 국가의 국가적인 힘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공업화 이런 것들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단순히 산업화, 공업화만 늦어진 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이미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었고, 뭘 했다 그랬죠? 식민지 경영을 했다라고 하죠.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경영,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아메리카 이런 지역으로 식민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산업화, 공업화가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는 이미 전 세계의 주요한 지역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다 차지하고 식민지화를 시켜놓은 상태인 거죠. 특히 가장 크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본토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영토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기존에 그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과 어떤 일종의 기득권 싸움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일종의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국 협상이라든지 삼국 동맹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삼국 협상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 시기에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꾸기 전 러시아 제국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이었고 러시아란 나라가 산업화나 공업화가 그렇게 빨랐던 것도 아닌데 왜 프랑스나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과 손을 잡았냐라고 하면 일단 그 독일을 견제하고자 한, 왜냐면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국가 아니죠. 근데 독일하고는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른 대관식을 치렀다라고 했는데, 왕위는 작년에 올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찰스 3세가 왕이 올랐지만, 그걸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로서 대관식을 최근에 했는데, 원래 이 영국의 왕실하고 러시아 제국의 이 집안이 서로 뭐 사촌간인가 뭐 그래요. 그런 어떤 군주들 간의 어떤 혈연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는 입장이 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오스트리아, 나머지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절메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국가지만, 물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도 지금 현 시점에 존재하는 국가죠. 하지만 이 시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했고 옛날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황제의 자리를 계속 계승하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산업화가 뒤처진 후발주자였고, 제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북독일 지역이 통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오스트리아와 경쟁을 했다. 그래서 그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배제된 상태로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같은 독일어를 쓰는 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하나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발칸 반도에서 터졌어요. 발칸 반도에 터졌는데, 발칸 반도의 어느 나라,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사라예보가 보스니아의 수도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수도가 사라예보인데, 이 시기에는 그 땅이 이제 대세르비아라고 해가지고 세르비아 땅이었어요. 근데 이 세르비아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뭐 속국 영토였습니다. 그냥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고, 세르비아 사람들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민족 구성으로 살펴보면 러시아하고 동일한 슬라브계예요. 슬라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발칸 반도 지역에 살고 있고 러시아 정교를 믿는 슬라브계 사람들이 세르비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뭐 근현대사를 딥하게 제가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시간에 다루진 않아서 되게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발칸 반도가 최근까지도 내전에 휩싸이고,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고 내전이라고 하는 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뭐 코소보 이런 지역의 뭐 인종 학살이라든지 뭐 종교 전쟁이라든지 종교 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발칸 반도 지역이거든요.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유고 지역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뭐 서로 언어가 좀 다르고 믿는 종교가 좀 다르고, 믿는 종교가 좀 다르다 하기에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기엔.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 있고, 카톨릭 믿는 사람 있고,
뭐 러시아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어떤 세르비아계를 이제 러시아가 지원을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그러다 보니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일종의 피지배 지역이죠. 세르비아 이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이 사라예보를 방문을 해요. 근데 그 방문을 했을 때 황태자잖아요. 제국의 황태자고, 제국의 황태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차기 황제죠. 그 다음번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황태자의 부인과 함께 세르비아계 청년의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향해서 이제 전쟁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저항을 할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세르비아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세르비아란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속국 같은 것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서 자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길 원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르비아를 지원을 하죠, 러시아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자국의 황태자를 죽인 세르비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세르비아하고 전쟁을 하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양상이 되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 형상이 되고, 근데 러시아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친구죠. 내 친구의 적은 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하고 단순히 러시아하고의 분쟁이 이태리, 독일 이쪽 진영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진영의 세계 대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이게 세계 1차 대전의 여러 모습들을 사진으로서 남겨져 있었던 것이고, 말 그대로 세계 대전, 월드워죠. 월드워로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이전에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그 어떤 전쟁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 피해 규모와 사상자 규모는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그 역대급을 또 한 번 경신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2차 대전을까지 벌이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뭐 비행기, 전투기, 탱크, 전함, 기관총, 그리고 여기 보면 방독면 쓰고 있죠.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한 전쟁이었고, 이 6,5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사망자가 850만에 이르는, 민간인들도 거의 600만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의 자국의 식민지에 있는 인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군인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본토, 식민지 가릴 거 없이 막대한 재화와 인력과 이런 것들을 갈아 넣은, 말 그대로 갈아 넣은 토탈워, 총력전이었습니다. 총력전.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터로, 여자들은 그 남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공장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수준의 어떤 물자 생산과 물자 소비, 인력의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통해서 전시 경제 체제를, 전 세계가 전시 경제 체제를 한번 겪었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향후에, 큰 어떤, 피해, 뭐,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죽은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이런 총력전으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국가 주도 경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세계 1차 대전을 통한 어떤 큰 전쟁의 교훈이 한 번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1차 대전의 패망국인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로 하여금 엄청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독일 입장에서는 전 영토의 13%, 인구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났는데, 특히 알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굉장히 공업화된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알자스 로렌, 이런 지역을 넘겨주어야 했고, 술레지엔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 넘겨주어야 했고, 독일의 경우에는 해외 식민지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 어떤 독일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이렇게 독일에게 너무 가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대한 어떤 경제적 어떤 조치, 보복적, 사실상 보복이죠. 전쟁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독일인들의 분노와 절망을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을 일종의 자신들 밖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전가시키고, 그런 어떤 독일 사람들의 어떤 패배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고치시키는 그런 어떤 선동가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 선동,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독일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누구 때문에 졌다. 독일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그 누구 때문이다의 그 책임의 전가의 대상이 영국일 수도 있고, 프랑스일 수도 있고, 유태인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오의 정치? 누군가를 혐오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이나 어떤 번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단 이제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그 적에게 떠넘기고 그 적을 향한 어떤 분노나 혐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어떤 그 뭐 전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력 유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류의 정치가들 그런 정치가들은 뭐 히틀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독일은 이런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앞서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대전의 진정한 원인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더 이상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어떤 국가, 제국으로 유지를 하지 못해서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나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로 다 쪼개져요. 그렇게 돼서 지금 오늘날의 유럽이 거의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의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이 빨간색의 국경에서 사실 오늘날의 국경하고 조금 또 다르긴 해요. 조금 또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가버넌스의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세계 1차 대전의 종전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의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